결혼식 한 번 올리는데 연봉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신혼집 빼고 결혼 준비 비용만 평균 5,700만 원이 넘어가고 집까지 포함하면 3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모으려면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넘게 모아야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신랑 신부가 철저하게 의리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예식장에서는 최소 200명에서 300명의 보증 인원을 강요하고 스튜디오에서는 신부가 직접 스태프들 도시락을 싸가야 하고 현금 봉투까지 챙겨야 사진이 제대로 나온다는 암묵적인 협박이 존재하죠. 수천만 원을 내면서도 갑질을 당하는 이 기묘한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웨딩 산업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젊은 세대가 어떻게 이 시스템에 반기를 들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처음 예산을 짤 때는 분명 2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이 끝없이 튀어나온다는 걸요. 한 신부의 사례를 보면 스튜디오 촬영 계약금이 200만 원이었는데 현장에 가니까 헬퍼비 25만 원, 야외 촬영비 30만 원, 앨범 업그레이드 50만 원, 추가 보정비 20만 원이 붙어서 처음 예상했던 금액의 60%가 넘는 125만 원이 추가로 청구됐거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본식 당일에도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세 가지만 합쳐도 42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건 처음 예상했던 금액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이런 일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웨딩업계에서는 거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식장 대관료만 봐도 2020년에는 평균 350만 원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850만 원으로 2.4배나 뛰었고 스튜디오와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도 1천만 원대에서 1,600만 원대로 올랐거든요. 서울의 평범한 예식장 기준으로 1인당 식사비가 8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인데 하객 300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밥값만 3천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결혼 비용이 치솟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만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신랑 신부가 협상력을 가질 수 없는 시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식장들은 주말 점심이라는 황금 시간대에 예약을 하려면 최소 200명에서 300명의 보증 인원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150명밖에 초대하지 않아도 200명분의 식비를 무조건 내야 하는 구조인 거예요. 외부 음식 반입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예식장이 운영하는 자체 뷔페만 이용해야 하는데 1인 4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로 가격대가 정해져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예식 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갑질 문화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신부가 직접 스태프들의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고 현금이 든 봉투까지 전달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사진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 존재하는 거죠. 드레스 대여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비용을 내면서도 피팅 촬영을 금지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 내고 빌리는 건데 사진도 못 찍게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과 헤어는 본식 당일에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들고 리허설 메이크업까지 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렇게 갑질이 판치는 구조인데도 웨딩업계가 승승장구하고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수치를 보면 2017년에 전국에 1,032개였던 예식장이 2024년에는 73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7년 사이에 전체의 29%가 사라진 거예요. 2018년부터 2024년 사이에 약 300개의 예식장이 문을 닫았는데 이건 평균적으로 매달 4개 이상의 예식장이 폐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식장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남아있는 예식장들의 매출은 오히려 크게 늘었거든요. 2019년에 예식장 전체 매출이 2,220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3,888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요는 확 줄었는데 매출이 늘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소수의 살아남은 예식장들이
가격을 극도로 높여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버틸 수 있는 곳만 살아남아서 독점에 가까운 구조를 만들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혼인 건수 자체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2018년에 32만 7천 건이었던 혼인 건수가 2023년에는 19만 1천 건으로 무려 41.6%나 감소했어요. 2024년에는 22만 2천 건으로 약간 반등해서 전년 대비 14.8% 증가라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걸 정부는 코로나 이후 지연됐던 결혼 수요가 터진 것과 30대 초반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가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50% 이상이 감소한 상태고,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예식장 업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대형 예식장들은 수백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서 건설됐는데 저금리 시절에는 이자를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오른 환경에서 손님까지 줄어드니까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난 상황이 된 거죠. 수천 평짜리 거대한 공간을 유지하려면 냉방비, 전기료, 조리장이나 서빙 아르바이트 같은 인건비, 식자재 비용이 끊임없이 나가는데, 혼인 건수가 줄면서 주말 점심 황금 시간 외에는 거의 텅 빈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고정비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과거 예식장의 수익 핵심은 사실 대관료가 아니었습니다. 뷔페 음식에서 나오는 엄청난 마진이 진짜 돈벌이였어요. 하객들이 많이 와서 음식을 소비해야 이 구조가 돌아가는데, 문제는 하객 입장에서 1인당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면서 밥값이 제대로 안 나오는 예식장에 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좌이체로만 예의를 표하고 예식장에는 안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예식장의 주수익원인 음식 매출이 70% 이상 깎여버렸고, 축의금이 예식 비용의 적자를 메워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신랑 신부가 축의금으로 적자만 면하면 다행이라고 기도하는 신세가 됐어요. 가동률이 떨어지자 예식장들은 가격을 더 올려서 한 팀에게서 더 많은 돈을 뽑아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 꺼리게 되고, 그러면 또 가동률이 떨어지고 다시 가격을 올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버티지 못한 예식장들은 건물을 팔아서 임대업으로 전환하거나 요양병원으로 용도를 바꾸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불가역적인 파도도 있습니다. 2023년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인 19만 건을 기록했다는 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라는 건 결혼할 연령대의 인구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서면서 가족 중심의 대규모 행사가 설 자리를 잃고 있고, 과거에는 150명 이상의 하객이 모이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친인척이나 친구가 많지 않은 소규모 결혼이 늘어나고 있죠. 이건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이고, 예식장 산업의 근본적인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MZ세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 미혼 남녀의 37.8%가 상대와 의견이 맞으면 결혼식을 생략해도 된다고 응답했어요. 10명 중 4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20대 미혼 남녀 중 32%는 예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겠다고 답했는데, 이게 5년 전에는 15% 수준이었거든요.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2025년 기준 결혼 인식 조사를 보면 결혼은 필수라는 응답이 44%, 결혼은 선택이라는 응답이 47%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더 주목할 만한 건 20대에서 30대 이하 여성 중에서 사랑의 결실이 반드시 결혼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는 점입니다. 스몰 웨딩에 대한 긍정 평가도 2020년 72.1%에서 2025년 92.5%로 크게 올랐고요. 결혼식을 완전히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는 이른바 노웨딩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신부는 스튜디오 촬영과 야외 촬영, 메이크업 등에 420만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이 더 들었고, 우리 부부가 잘 살라고 주는 축의금을 일면식도 없는 웨딩 업체에 쓰는 게 아까웠다는 이유로 노웨딩을 선택했다고 해요. 또 다른 부부는 지금 결혼 예식은 공장처럼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신혼부부가 철저하게 의리되는 구조라면서 가을에 북카페를 빌려서 친구들과 파티하고 그날을 결혼기념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0명 미만으로 치르는 스모 웨딩을 넘어서 이제는 스조명 미만의 마이크로 웨딩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어요. 직계가족 12명만 초대해서 총 277만 원으로 결혼식을 치른 부부는 아낀 돈 700만 원으로 일본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직계가족 10명만 모아서 마이크로 웨딩을 한 신부가 일반적인 결혼식을 한 친구들은 하나같이 너무 정신이 없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면서 마이크로 웨딩으로 돈을 많이 아꼈을 뿐 아니라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고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이크로 웨딩의 매력은 신랑 신부와 하객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실제로 대화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장처럼 1시간 안에 뚝딱 끝나는 결혼식과 달리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수천만 원을 쓰면서도 정신없이 끝나버리는 기존 결혼식보다 몇백만 원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진짜 축하를 나누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MZ세대의 신혼부부들은 과도한 비용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드레스 대여비가 100만 원 이상이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세레모니 웨어를 구매해서 소장하고 나중에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또 입는 거예요. 메이크업도 웨딩 전문샵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대신 평소 다니던 미용실이나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섭외합니다. 가격은 15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절반 이하인데 자기 얼굴을 잘 아는 사람이 메이크업을 하니까 오히려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어요. 스튜디오의 도시락 조건을 거부하는 부부들은 야외에서 프리랜서 스냅 작가와 함께 자연스러운 사진을 남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당근마켓을 통해 10만 원에서 30만 원대의 프리랜서 작가를 찾으면 웬만한 스튜디오 못지않은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사진을 얻을 수 있거든요. 청첩장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고급 종이에 인쇄된 청첩장을 수백 장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것만 수십만 원이 들었어요. 지금은 모바일 청첩장이 대세가 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링크를 보내면 끝입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들고 환경도 보호하면서 하객들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죠. 아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MZ세대 신혼부부들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결혼식 규모는 줄이고 대신 신혼여행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신혼집 계약금에 보태거나 가전제품에 투자하는 실속파들이 늘고 있어요. 집값 마련하기도 빠듯한데 하루 잔치에 연봉을 태울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선택입니다. 정부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에 정부는 예식장과 스드메 업체들이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참가격에 미리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예상외 추가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죠. 2025년 12월 17일부터는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현실화됐습니다.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할 때는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취소 시 40%, 9일 전에서 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 시 70%로 조정됐고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이후로는 70%의 위약금이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이건 예식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정부가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식장과 웨딩 플래너의 신고 의무를 부과해서 웨딩 산업의 무법 상태를 규제하고 갑질 문화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려는 시도인데 아직 갈 길이 멀죠. 예식장의 폐업은 단순히 한 건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스튜디오, 드레스샵, 메이크업 업체, 한복 대여점, 꽃집, 가구점, 가전 판매점 같은 예식 생태계 전체가 함께 무너지고 있어요.
예식 건수가 줄어드니까 드레스샵은 신상 드레스를 들여올 여력이 없고 촬영 기사들은 웨딩 현장을 떠나서 배달이나 물류센터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웨딩 전문 인프라가 한순간에 증발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새 집을 꾸미기 위해 냉장고, 세탁기, 장롱을 사는 게 당연한 코스가 아니게 됐습니다. 가전 판매점의 웨딩 페어는 한산해졌고 한복 대여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거대한 경제 톱니바퀴가 멈춰서고 있는 겁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웨딩 산업의 붕괴는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소멸, 가치관 전환,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낸 불가역적인 현상이에요. 한쪽에서는 남은 예식장들이 극도로 높은 가격으로 극소수의 부자들만 상대하는 럭셔리 시장으로 양극화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혼부부들이 결혼식 자체를 거부하거나 마이크로 웨딩이나 노웨딩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습니다. 허례허식으로 가득 찼던 거품은 꺼지고 있고 시장은 재편되고 있어요. 수천만 원을 쓰면서도 갑질을 당하던 구조가 무너지고 진짜 축하의 의미를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축제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거품을 걷어낸 그 자리에 진정한 의미와 실속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힘든 짐이 되어버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뜯어고친 임대차법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을 가장 먼저 조여올 공포는 바로 세입자가 휘두르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권입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는 순간부터 세입자 눈치나 살피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법조항을 보면 소유권이 넘어갈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진 상식적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독소조항은 그 뒤편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세입자가 한 달 안에 나가겠다고 선언하면 여러분은 군말 없이 보증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게 왜 목숨줄을 죄는 일일까요? 보통 집을 팔 땐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떠안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집주인 바뀐 꼴 못 보겠다며 당장 돈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순간 모든 거래는 물거품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분당에서 터진 사건을 복기해 봅시다. 살던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던 한 은퇴자의 사연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고 잔금만 기다리던 찰나 갑작스럽게 세입자가 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 집주인은 단 한 달 안에 수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깨졌고 계약금까지 몰수당하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자산의 출구가 완전히 봉쇄된 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 곱하기 3 법안이라는 괴물 규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기존 2년이었던 거주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를 2번 더 연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 번 세입자를 들이면 무려 9년 동안이나 내 집주인 행세를 못하게 됩니다. 9년이면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시장은 천지개벽하는데 여러분의 자산만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쥐꼬리만 한 임대료에 저당 잡히는 꼴입니다. 임차인은 약자니 보호해야 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이 이제는 임대인을 경제적 사지로 내모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내 집의 가치를 매기는 건 더 이상 시장 논리가 아닙니다. 세입자의 변덕과 법의 강제력이 가격표를 붙이는 세상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껍데기만 남겨두고 실속인 알맹이는 몽땅 세입자가 삼켜버린 형국입니다. 지금 손에 쥔 등기권리증이 부의 증표인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빚의 족쇄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보증금을 내주려 급하게 집을 팔려 해도 국가가 쳐놓은 통곡의 벽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습니다. 탈출하고 싶어도 발버둥 칠수록 더 조여오는 그 지독한 덫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빼달라고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매도를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거대한 절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출구는 없습니다. 퇴로는 완벽히 차단됐습니다. 정부의 2026년 경제 전략을 보면 그나마 다주택자의 숨통을 트여주던 양도세준과 유예 조치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이제 집을 파는 행위는 자산관리 차원이 아니라 자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시대입니다. 구체적인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현재 세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도 시 적용되는 기본 세율만 해도 최대 45%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가산세 30%가 얹어지고 또다시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결국 최종 세율은 82.5%라는 경악스러운 수치에 도달합니다. 만약 10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은 고작 1억 7,500만 원뿐이고 나머지 8억 2,500만 원은 국가가 몽땅 가져갑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국가가 숟가락 하나 얹는 수준을 넘어 아예 밥그릇 자체를 압수해가는 꼴입니다. 우리가 악몽으로 기억하는 2021년의 규제 폭탄도 이 정도로 잔인하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최소한 잠시만 버티면 봐주겠다는 식의 달콤한 정치적 사탕발림이라도 있었죠. 하지만 2026년의 공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예 조치를 끝낸다는 건 더 이상 시장 눈치 안 보고 다주택자들의 피 같은 자산을 싹 다 털어가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2021년이 가벼운 예고편이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는 건 그 잔혹한 본편의 피날레입니다. 취득세에 보유세, 거기다 온갖 유지비까지 떼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숨만 쉬어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는 구조입니다. 결국 집 좀 가졌다는 죄인들은 빠져나갈 구멍 없는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됐습니다. 팔려고 내놓자니 세금 폭탄 맞고 안 팔고 버티자니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하겠다며 보증금 내놓으라고 목을 조여옵니다. 정부가 퇴로는 꽉 막아두고 꼼짝없이 갇힌 여러분의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형국이죠. 이제 부동산은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나라에 세금 갖다 바치려고 모시고 살아야 하는 무겁고 끔찍한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여러분은 내 재산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굳고 채워주는 무보수 세금 징수원 노릇을 자처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공포는 똘똘한 한 채 가진 1주택자들도 이 살벌한 사정권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믿었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그 성역마저 없애버리려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라는 그럴싸한 간판을 걸고 중산층의 마지막 사다리까지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출구가 봉쇄된 상황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노리는 칼날은 시장 외부가 아닌 내부 깊숙한 곳을 겨누고 있습니다. 난 끝까지 버틸 거야 라고요? 더 끔찍한 지옥문이 열릴 겁니다. 팔지도 못한 그 콘크리트 덩어리 위로 매일 불어나는 빚더미의 공포를 눈뜨고 지켜봐야 하니까요. 국가가 제멋대로 정한 공시가격이라는 이름의 세금 청구서가 여러분 안방까지 들이닥칠 날이 코앞입니다. 탈출구는 봉쇄해놓고 꼼짝없이 갇힌 집값 위에다가 세금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을 향후 5년 안에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법으로 박아놓고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시세 10억짜리 집이면 공시가를 9억으로 잡겠다는 건데 이건 재산세랑 종부세 때리는 기준점 자체가 천지개벽 수준으로 뛴다는 소리입니다. 국회에서 세법 안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지갑 털어가는 가장 악랄하고 확실한 수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기본소득 토지보유세라는 신종 징세 무기입니다. 공장이나 농지 빼고 모든 땅에 최대 1.3% 세금을 물리겠다? 아파트 가진 분들에게는 그냥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아파트도 결국 깔고 앉은 땅 지분, 즉 대지권이 핵심인데 재건축, 대장주라 불리는 압구정 현대나 대치은마,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곳 보십시오. 집값의 9할이 땅값입니다.
이 법 통과돼서 시세의 1% 넘게 매년 뜯어가면 소득 끊긴 은퇴자들은 제발로 집 비워주고 쫓겨나야 하는 판국이 됩니다. 압구정 현대 한 채 깔고 앉은 은퇴자의 가계부를 한번 까볼까요? 집값은 40억을 호가하는데 정작 손에 쥐는 연금은 고작 200만 원 남지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보유세랑 종부세 합쳐서 1년에 수천만 원을 토해내라? 이건 그냥 살지 말고 나가라는 강제퇴거 명령입니다. 장부상 자산은 수십억인데 당장 쓸 현금은 없는 부동산 빈민, 즉 에셋 리치 푸어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주머니에 빨대 꽂고 매달 돈을 뽑아가는 시스템이 완성된 겁니다.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물리는 이 야만의 시대를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살겠다 팔겠다 해도 문제입니다. 앞서 경고한 82점, 5%라는 살인적인 양도세가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질 않으니까요. 팔지도 못하고 쥐고 있지도 못하는 이 끔찍한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설계한 이 치밀한 징세 로드맵의 종착지는 결국 여러분의 사유재산을 공공재로 강제 편입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거미줄 설계의 정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조? 그딴 건 필요도 없다는 듯 독단적으로 여러분 아파트 단지 코앞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장관 힘이 얼마나 세졌길래 서울시장 손발을 다 묶어놓고 폭주하는 걸까요? 단언컨대 지방자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감옥에 갇히느냐 마느냐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손가락 하나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가 겹치는 지역만 건드릴 수 있었지만 앞으론 그 밖의 사유라는 마법의 치트키를 써서 전국 어디든 핀셋으로 집어내듯 난도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바뀐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여러분 재산줄을 틀어쥐고 완전히 독점하겠다는 섬뜩한 선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팽팽하게 맞붙었던 그 기싸움 기억하시죠? 마포나 성동 같은 한강변을 규제로 묶으려 할 때 서울시장이 반대하니까 국토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법을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이제 지자체 눈치 볼 필요도 골치 아픈 협의 따위도 거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장관이 투기다 하고 손가락질 한번 하면 그 즉시 여러분의 집은 탈출 불가능한 고립무원의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용산 정비창과 태릉 일대를 덮쳤던 그 끔찍한 거래 동결의 악몽이 이제 서울 전역 어디서든 예고 없이 터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공공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쓴 국가가 여러분의 사유재산 숨통을 쥐고 흔드는 전체주의적 통제망이 완성된 것입니다. 내 집을 파는 것조차 관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세상에서 과연 누가 감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산가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의 권력 비대화는 시장의 자정 능력을 불신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돈이 오가는 모든 골목을 틀어막겠다는 독재적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이 둥지를 튼 그곳이 장관의 눈에 투기, 우려지역으로 낙인 찍히는 찰나 자산 가치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 것입니다. 이 무소불위의 칼날은 단순히 거래를 끊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관이 직접 나서서 낡은 청사나 빈 땅을 갈아엎겠다며 지자체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폭주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내 집 코앞에 수만 가구의 임대촌이 들어서는 꼴을 손발이 묶인 채 멍하니 지켜봐야만 하는 무력한 악몽이 현실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장관이 진두지휘하는 이 기괴한 공급작전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자체의 청사진 따위는 찢어버리고 국가가 강제로 밀어붙이는 이 사업들이 축복이 될지 맹독이 될지 그 서늘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뽑은 시장이 우리 동네의 미래를 그리던 시절은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펜대 한번 굴려지도 위에 선을 그으면 곧바로 불도저가 들어오는 무시무시한 직권개발의 시대가 도래했으니까요. 노후공공청사 및 유유부지 복합개발특별법이라는 그럴싸한 간판 아래 대한민국 국토와 지자체의 모든 땅이 장관의 손아귀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낡은 건물을 고쳐주겠다는 복지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공급의 수도꼭지를 틀어쥐고 시장을 질식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 골프장 부지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주거의 쾌적함을 지키기 위해 6천 가구에서 8천 가구 정도의 마지노선을 고수해왔습니다. 허나 국토부 장관이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순간 시나리오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2만 채, 아니 3만 채까지 우겨 넣어도 서울시가 저항할 법적 방패는 이미 가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비즈니스 타운을 꿈꾸던 내 집 앞이 하루아침에 거대 임대주택 수용소로 변하는 꼴을 눈뜨고 당해야만 한다는 소리입니다. 국가는 공급 부족 해결이라는 명분을 방패로 삼고 있지만 그 뒤에는 지자체의 팔다리를 잘라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검은 속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민 눈치를 보며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숨쉴 틈을 만들던 지자체장의 권한 따위는 이제 원천 봉쇄당했습니다. 단지 투기가 의심된다거나 공급이 급하다는 자의적인 판단 하나면 모든 행정 절차는 브레이크 파열된 트럭처럼 폭주하게 됩니다. 속도전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 광란의 질주 속에서 원주민의 피눈물과 자산가치의 희소성은 바퀴 밑에 처참히 짓밟힐 테니까요. 콩나물시루 같은 고밀도 개발의 재앙은 코앞에 닥쳤습니다. 도로는 그대로인데 집만 기형적으로 늘어나니 교통지옥과 학군 붕괴는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결국 국가가 주도하는 막가파식 개발은 숫자 노름이라는 성과를 위해 기존 자산가들의 생존권을 제물로 바치는 위험천만한 러시안 룰렛입니다. 단지 옆 낡은 우체국이 언제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으로 변해 여러분의 한강뷰와 햇살을 강탈해 갈지 모른다는 공포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정부가 하늘에서 쏟아붓는 이 무차별 공급 폭탄이 과연 시장의 발작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억지로 용수철을 누를수록 시장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기괴한 방향으로 튀어오르며 역습을 시작했습니다. 옥죄면 옥죄일수록 시장은 괴물이 되어가고 그 칼날은 성실하게 자산을 일궈온 여러분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가 만능 열쇠라 착각하지만 시장은 그 틈새를 비웃으며 더 깊은 지하로 숨어들 뿐입니다. 결국 거래라는 혈관이 막혀 부동산 시장은 산소 호흡기만 단식물인간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집값 잡겠다며 휘두른 80이 .5%의 양도세 몽둥이를 보십시오. 그건 세금이 아니라 집주인들이 매물을 금고 깊숙이 처박아두게 만드는 강력한 자물쇠가 되어버렸습니다. 떼어가고 남는 게 없는데 누가 미쳤다고 자산을 내던집니까? 거래량은 바닥을 뚫고 내려갈 것이며 시장의 가격 기능은 뇌사를 맞이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악몽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본은 거품이 꺼지며 자연스럽게 무너졌지만 작금의 한국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퇴로를 막아버린 독가스실과 같습니다. 장부상에는 부자일지 몰라도 현금 한 푼 만질 수 없는 이른바 부동산 감옥에 갇힌 꼴입니다. 이건 건전한 조정이 아닙니다. 세금이라는 빨대로 여러분의 피를 야금야금 빨아먹는 국가의 고사작전입니다.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다 떠들지만 실상은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 불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은 더 끔찍한 지옥도입니다. 세입자에게 9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는 그 선심은 전세가 폭등이라는 피 묻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앞으로 9년 동안 10원 한 장 못 올릴 것을 대비해 신규 계약 단계에서부터 뼛속까지 발라먹을 기세로 임대료를 폭주시킬 것이 뻔합니다. 결국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도심 밖으로 쫓겨나는 주거 난민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억압이 거세질수록 시장은 괴물이 되어가고 그 고통의 무게는 오로지 힘없는 자들의 몫이 되는 비극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작금의 정책들은 시장의 원리를 짓밟은 채 표심만 쫓는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세금 폭탄과 규제로 경제의 중력을 거스를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이 마침내 시장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끊긴 폐허 위에는 급박하게 던져진 몇 개의 투매 물량만이 공포스러운 시세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맹신했던 집값 불패라는 종교는 국가의 무자비한 징벌적 과세 앞에서 처참히 부서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지키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을 갈취하려는 포식자로 돌변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진짜 지옥문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 셈법이 마무리되는 올여름이 지나면 그동안 감춰졌던 끔찍한 성적표가 우리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이건 생존 지능의 싸움입니다. 수익률 따위를 두드릴 때가 아니라 내 자산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생존 가능성을 진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쳐놓은 세금의 거미줄이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는 이 마당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전략은 냉혹한 손절매와 자산의 다이어트뿐입니다. 모든 등기 권리증이 돈이 되던 시절은 갔습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파먹는 암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알짜배기와 쭉정이를 칼같이 나눠야 합니다. 양도세 82점,
5%가 아까워 쓰러져가는 외곽 아파트를 부여잡고 있다면 세금을 토해내고라도 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증여로 명의를 쪼개는 게 나을지 당장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다가올 폭락의 공포가 당장의 세금보다 더 크다면 지금의 매도는 패배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10개 중 8개를 세금으로 떼이더라도 남은 2개를 쥐고 다음 바닥을 노리는 것이 평생 부동산 감옥에 갇혀 세금 노예로 사는 것보다 100배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현금 확보에 목숨을 거십시오. 임대차법이라는 시한폭탄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달라고 아우성칠 때 여유 자금이 없는 집주인은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문이 닫히고 금리가 미친 듯이 널뛰는 지금 현금줄이 마른다면 여러분의 그 잘난 아파트도 결국 법원 경매판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덩치를 불릴 때가 아닙니다. 빚이라는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현금 비중을 극대화하는 방어태세로 당장 전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의 세법 개정 움직임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십시오. 표심 잡기가 끝나면 정부는 가면을 벗고 본격적인 보유세 1% 시대를 열어젖힐 공산이 큽니다. 그때가 되면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 꼼짝없이 수장되는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됩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을 때 여러분은 미리 비상구를 뚫고 현금이라는 총알을 장전해 두어야 합니다. 시장은 냉혹한 정글이지만 미리 칼을 간 자에게는 반드시 생존의 틈을 내어줍니다. 지금의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장송곡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부의 계급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미련을 떨다 간 수장될 뿐입니다. 2026년은 철저한 각자 도생의 해입니다. 국가가 설계한 정교한 수탈 시스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은 역대급 폭풍우 앞에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경고한 7가지 변화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쟁은 올여름 7월 세법 개정안이 공표되는 순간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시장은 상상조차 못한 아비규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텐데 여러분은 그 거친 파도를 버텨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성적표를 책상 위에 펼치십시오. 썩은 살을 도려내듯 비핵심 자산을 던지고 현금이라는 최후의 방패를 쥐는 것만이 이 잔혹한 게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가릴 때 여러분은 시퍼렇게 뜬 눈으로 시장의 빈틈을 포착하여 내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 영악한 생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현재 드러난 법안과 시장의 기류를 바탕으로 한 저의 독자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몫이며 정치권의 입법 변수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부동산 암흑기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날이 선 정보만을 골라 신속하게 타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부쩍 은행에서 문자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고객님, VIP 특별 우대 금리연 5% 이번 주 마감. 창구 직원은 평소엔 주지도 않던 사은품까지 챙겨주며 적금 가입을 권유합니다.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내가 대접받는 것 같고 이 불안한 시기에 5%면은 꽤 쏠쏠한 수익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친절한 미소 뒤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혜택이 아닙니다. 침몰하는 배가 미친 듯이 쏘아 올리는 구조신호입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대를 기어가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빈 상가가 수두룩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습니다. 돈 굴릴 곳이 전멸했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돈 벌 곳이 없는데 대체 무슨 수로 여러분에게 5%, 6%의 고금리를 챙겨준다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기이한 현상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돌려막기입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 무려 178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돈이 지금 공사가 중단된 허허벌판 공사장과 미분양 아파트에 묶여 있습니다. 더 끔찍한 통계는 연체율입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이미 17%를 넘겼고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은 마지노선이라는 5%를 진작에 돌파했습니다. 은행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급하게 예금을 땡기는 이유, 여러분의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주려는 게 아닙니다. 곧 터질 이
178조 원짜리 시한폭탄의 심지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늘리기 위해 현금이 미친 듯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투자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썩어 문드러진 부실 기업들의 산소 호흡기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영업 정지당하기 바로 전날까지 그들은 업계 최고 금리를 미끼로 예금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불안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을 잡고 우리 은행은 튼튼하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셔터는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자를 조금 더 받겠다고 줄을 섰던 사람들, 그들은 이자를 번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태워버리는 지옥행 티켓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은행 앱에 뜨는 그 화려한 특판 상품 배너, 그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쥐를 잡기 위해 쥐덫 위에 올려놓은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치즈 조각입니다. 지금 당신은 덫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즈만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켜면 화면 속에 계좌 잔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터치 한번, 비밀번호 6자리면 내 돈을 언제든지 뺄 수 있다고 믿으시죠? 그 편리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숨통을 끊는 가장 차가운 흉기가 됩니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최소한 눈에 보였습니다. 은행 셔터 앞에 사람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섰고 뉴스에서 그 아수라장을 보며 아, 나도 빨리 가서 돈을 빼야겠구나 라고 판단할 시간이라도 있었습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소리라도 지를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6년의 위기는 다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반응할 수 없는 속도로 찾아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데 걸린 시간, 정확히 36시간이었습니다. 단 이틀도 안 되는 시간에 무려 4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증발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은행은 이미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르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36시간 걸렸다면 한국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동료들과 커피 한 잔 마시며 웃고 떠드는 그 짧은 시간에 거대한 은행 하나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장들과 금융당국이 이 무시무시한 속도를 모를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비상구를 잠글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겪으신 적 없으십니까? 월급날이나 공모주 청약일처럼 돈이 몰리는 날 은행 앱에 접속하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로딩 화면만 뜨고 먹통이 되는 현상 말입니다. 현재 접속자가 많아 대기 중입니다.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긴급 점검 중입니다. 순진한 분들은 이걸 그저 이용자가 많아서 서버가 느리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IT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디지털 뱅크런, 즉 대규모 인출 사태가 감지되는 순간 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속량을 제한하고 이체 속도를 늦추도록 알고리즘이 짜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불이 난 극장에서 관객들이 한꺼번에 탈출하려고 하니까 건물 무너질까 봐 관리자가 출입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진정하라고 방송하는 꼴입니다. 그 안에서 타 죽는 건 여러분의 사정이니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징후는 또 있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명목으로 비대면 이체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루 5억 원, 1억 원 보내던 걸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줄여버립니다. 고객을 보호한다는 명분, 참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속내도 그럴까요? 은행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지금 은행들은 안팎으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부동산 PF 부실로 178조 원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밖으로는 환율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밥 먹듯이 넘나듭니다. 이게 은행한테 왜 치명타냐고요? 대한민국 은행들은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폭등하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앉은 자리에서 수천억 원씩 불어납니다. 1억 달러를 빌렸다고 칩시다. 환율이 1200원일 땐 1200억 원만 갚으면 됐지만 1400원이 되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빚이 1400억 원이 됩니다. 200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자산은 부실채권으로 묶여있고 부채는 환율 때문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즉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잡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살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의 예금을 인질로 잡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앱 접속 지연, 이체 한도 축소, 까다로운 해지 조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겹친 걸까요? 아니면 탈출을 막기 위한 바리케이드일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그 숫자들, 은행 서버가 꺼지는 순간 혹은 접속이 차단되는 순간, 그건 내 재산이 아니라 그저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전한 금고에 돈을 넣어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전원이 꺼질 수 있는 가상 공간에 여러분의 목숨줄을 맡겨두고 있는 겁니다. 거리에 나가서 건물들을 한번 유심히 올려다 보십시오. 1층, 2층 할 것 없이 창문에 덕지덕지 붙은 종이가 보이실 겁니다. 임대문에 점포정리, 권리금 없음, 이것은 단순한 빈가게가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한민국 가장들의 무덤이자 중산층이 무너져 내린 처참한 전쟁터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 공화국입니다. 은퇴한 김 부장님이 퇴직금을 털어 치킨집을 차리고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 카페를 엽니다. 내 가게 하나 갖고 싶다는 소박한 꿈. 하지만 2016년 그 꿈은 가장 잔혹한 악몽이 되어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 수준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지옥의 메커니즘에 갇혀버렸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순대국 한 그릇 팔면 10,000원입니다. 여기서 재료비 떼고 월세 떼고 인건비 팝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진짜 포식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와 배달비로 3,000원, 4,000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전기세, 가스비는 작년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 바로 은행 이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절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풀었습니다. 저금리로 빌려줄 테니 버텨라. 그 말을 믿고 다들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2%, 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변동금리는 6%, 7%를 훌쩍 넘었습니다. 장사는 예전의 반토막인데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할 돈은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사장님들은 지금 하루 14시간씩 주방에서 불과 기름과 싸웁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최저시급도 못 가져갑니다. 그 피땀 흘린 돈은 고스란히 건물주, 배달 플랫폼, 그리고 은행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노예가 아니면 대체 뭡니까? 이름만 사장님일 뿐 실상은 거대 자본을 위해 무보수로 일하는 하청 노동자나 다름없습니다. 은행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돈을 빌려줄까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마지막 자산까지 깨끗하게 발라먹기 위해서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가게를 접으면 되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순진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영업자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른바 폐업에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면 수천만 원 들여 인테리어한 것을 다 부수고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철거비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폐업 신고를 하는 순간 은행은 사업자가 없어졌으니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고 독촉장을 날립니다. 1억, 2억 원을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를 보면서도 오늘도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좀비 기업, 좀비 자영업자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빚으로 연명하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2026년은 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해입니다.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완전히 끝나고 더 이상 빚을 막을 수 없는 임계점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은행 지점장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우리의 이웃들이 퇴직금과 집을 모두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배달 오토바이에 오르거나 일용직 노동시장을 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은행과 플랫폼이 빨대를 꽂아 거대한 숙주를 다 빨아먹고 난 뒤 찌꺼기처럼 버려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혹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맛으로 승부하면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그 돈을 움켜쥐고 도망치십시오. 지금 자영업 시장은 창업이 아니라 자살행위입니다. 은행에 당신의 노후를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2026년 여러분이 직면할 진짜 공포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돈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것, 바로 목숨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심정지 온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도로 위를 3시간, 4시간씩 떠돕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돈, 은행 우수 고객 등급, 강남 아파트 구급차 뒷자리에 눕는 순간 그 모든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공공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학병원들이 줄도산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부 지원금은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병원은 살아남기 위해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돈이 되는 성형외과, 피부과는 늘리지만 돈만 까먹는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는 가차없이 폐쇄합니다. 의사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소송 위험 높고 당직 서야 하고 돈은 못 버는 필수 의료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지방은 이미 의료 붕괴가 시작됐고 수도권도 밤이 되면은 의료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 위기에 대비해 현금 10억 원을 집에 쌓아뒀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낍니다. 119에 전화를 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현재 수용 가능한 응급실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돈을 쓸 곳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믿어왔던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는 상식이 2026년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여러분의 생존을 더 이상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회적 계약의 파기 선언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가두려 하고 자영업시장은 여러분의 노후를 집어삼키려 하고 병원은 여러분의 생명을 외면하려 합니다. 이 삼면초가의 상황에서 아직도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설마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일함이 여러분과 가족을 벼랑 끝으로 미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제 인정하십시오. 2026년의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의 정글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장 3가지를 실행하십시오. 첫째, 현금이 왕입니다. 은행 숫자를 믿지 마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쌀 한 포대, 물 한 병을 살 수 있는 건 오직 내 손에 쥐어진 현금뿐입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실물 화폐나 달러, 금으로 바꿔서 내 손이 닿는 곳에 두십시오. 둘째, 손절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미 망해가는 장사, 가망 없는 투자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본전 생각하다가 인생 전체가 대패 빠집니다. 지금 잃는 돈이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털고 나오십시오. 몸이 가벼워야 도망칠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자산을 지키십시오. 지금 당장 술 줄이고 담배 끊고 운동하십시오. 아프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건강한 신체가 10억 원짜리 보험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 감정은 아주 정상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만이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러분의 우산은 튼튼합니까? 아니, 우산을 씌워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폭우가 쏟아질 때 내 머리 위를 가려줄 우산을 쥐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 하늘은 가장 맑고 바다는 가장 고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이 평온함이 어쩌면 폭풍 전야의 마지막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변에는 은행이 보낸 달콤한 특판 문자에 속아 전 재산을 예금에 묶어두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라며 빚을 내어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은퇴 자금을 털어 불구덩이 같은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당장은 듣기 싫은 소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달콤한 거짓말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놔두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단순히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다가오는 재난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저 다가오는 시커먼 파도를 조금 먼저 본 목격자일 뿐입니다. 부디 제 걱정이 틀리기를, 제 모든 경고가 그저 쓸데없는 기후로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그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온다면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살아남으십시오.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디 이 폭풍이 지나간 뒤 무사히 건너편에서 웃으며 뵙기를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